제가 좀 최근 시장의 흐름으로 좀 연결해서 이게 거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세상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를 판단할 때 결국엔 이것도 거래로 계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양적 완화가 2009년부터 시작돼서 2020년까지 됐었고 코로나 때 한 번 더 됐고요. 통화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많은 분들이 고민했던 거는 이런 거죠. 아니, 이 통화량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어떻게 화폐의 가치가 유지가 되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안 오는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부채는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괜찮은 거냐? 네. 그러니까 부채의 크기나 통화량의 크기나 신뢰의 크기나 뭐 이런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적당한 크기, 세상의 크기가 있으면 아주 그 옛날 뭐 선사시대까지는 안 내려가도록 과거 엄청 그러니까 작았을 때, 경제의 크기가 작았을 때는 그 크기에 맞는 통화량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경제의 크기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맞는 통화량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크기는 그러면 어떻게 커지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세상의 크기 우리 GDP 계산하고 할 때 다 거래한 것을 더해가지고 계산하거든요. 거래가 많이 되면은 네. 경제가 커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경제가 좋아진다는 얘기도 거래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많이 사 먹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책 사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많이 돈을 빌리고, 많이 돈을 투자를 하고, 결국 이런 것이 모두 다 거래라고 보면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거래 중에서 우리가 짜잘하게 우리가 뭐 사고팔고 이런 거 그냥 시장에서 사고팔고 이런 거 말고 큰 거래는 뭘까요? 생각을 해보면 무역이죠, 무역.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이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사우디에서 원유를 이만 사가지고 돈을 주고 이런 걸 이제 무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세계화가 끝났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세계화가 끝났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세계화라는 거를 어떻게 측정하냐? 제가 설명드린 이 거래라는 관점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면 전 세계에서 국가별로 수입과 수출을 한 양을 분자해 놓고 전 세계의 GDP를 분모해 넣으면 이 값이 올라가면은 세계화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안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주고받는 것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세계화가 더 많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만약에 줄어들게 되면은 세계화가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책을 보면은 1910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1차 세계대전이 터진 이후로 세계화의 지수가 줄어듭니다. 전쟁 이후에. 네, 실제로요. 전쟁 이후에. 그리고 1945년에 딱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1945년에 딱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는 게 신기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나왔던 얘기가 미국의 브레튼 우주 체제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 이제 우리는 제국주의 안 할 거고 우리는 브레튼 우주 체제고 미국 주도의 세계 패권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식민지한테 삥 뜯고 이런 거 안 하고 니네들이 물건을 만들면 내가 사줄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물건들이 이동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저기서 이제 인도에 전화는 없었으니까 전화 하나 치면 인도한테 야 물건 좀 가져와라 그랬는데 오다가 해적 만나가지고 없어지고 이런 길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 있는 바다를 통치하면서 야 해적 나오면 내가 쳐부숴 줄 테니까 물건 보내 이렇게 되면서 무역량이 그때부터 1945년부터 기가 막히게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언제까지 올라가냐면요. 2008년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이게 떨어지기 시작한 게 이미 2008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 보시면 1945년부터 2008년까지 어떤 것들이 거래되고 어떤 것들이 이제 거래됐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1970년대, 80년대 우리가 지금 맨날 과거에 언제랑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때 나오는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는 이제 물건이 거래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사오고 했던 것이 1970년대, 80년대부터 무엇이 거래되기 시작했냐면 그때부터는 돈이 거래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돈이 거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거래된다라는 개념도 아직 우리가 명확하진 않은데 이런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받고
이자를 받는 거래를 하는 거예요. 어. 원래 그전에는 돈은 그냥 고정이 돼 있었고 물건만 사주면 물건 주는 원방향의 거래였다면 1970년대, 80년대가 들어서고 피아트 머니가 되고 금태환이 금지되고 나서부터는 돈도 거래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세계화와 이 세계화가 조금 다른 개념의 세계화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물건만 이동했던 세계화, 그리고 이제는 돈도 이동되는 세계화. 그래서 유로 달러라는 얘기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유럽에서, 그러니까 런던이었죠. 정확하게는 사우디에 있었던 남는 달러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우디에 기름을 계속 미국으로 보내니까 돈은 달러로 오는데 달러는 어디다 쓰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만 있었으니까 이게 돈이 거래가 안 됐으니까요. 근데 유럽에서 런던에 있는 은행들이 야 이거 가져와서 여기다 주면은 돈 내가 운용해주고 다시 줄게 맡겨놔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로 달러가 시작됐고요. 역의 금융이라고 하는 거죠. 달러가 이쪽 말고 여기서도 이제 거래되는 세상이 열린 겁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돈이 영국에서 런던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어떻게 돈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 예금 금리보다는 더 높은 대출 금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돈이 이제 어디로 흘러가냐면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로 들어오게 돼요. 1970년대 후반 8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시아 지역으로 이런 돈들이 이렇게 온 돈이 이렇게 가면서 이 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세계화가 됐거든요. 네. 자, 근데 제가 이게 지금 역사부터 쭉 설명드렸는데 이걸 거래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봐요. 그러면 물건이 거래되는 시기에서 돈이 거래되는 시기로 바뀌면서 어떻게 됐죠? 세상의 크기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가 커지니까 돈이 더 많이 필요했던 거고 적당한 돈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들이 스며들어가지고 세계가 잘 돌아가게 됐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8년이 되면서 꺾였어. 이게 꺾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1945년부터 2008년까지는 어떻게 해서 이게 세계화가 됐는지도 좀 그 개념을 잡아놓으시는 게 좋은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패권을 잡은 이후로 우리는 영국처럼 안 할게. 식민지 지배하면서 그런 식으로는 안 할게. 니네 물건 가져오면 물건 사줄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해적을 잡아냈다라고 했으니까 평화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세계 대전이 일어나진 않았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평화의 시대라고 할 수도 있고 물건을 좀 더 싸게 만드는 곳이 생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저물가의 시대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거래를 통해서 세상이 커지다 보니까 통화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도 되는 그런 세상이 됐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2009년부터 시작되는 양적 완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프레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달러의 패권 그리고 미국의 패권이 그럼 실질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는 2008년부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인 거죠. 자, 2008년부터 왜 흔들렸다고 생각을 하냐면 미국 본토에서 위기가 났잖아요.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사태가 미국 본토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이것이 통화량이 늘어나는 이유가 다른 이제 세계가 더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한 윤활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위기를 막기 위한 임시 방편이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통화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 달러의 패권은 그때부터 흔들린 거 아닌가. 잘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 태어나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45년부터 시작됐던 그 미국 중심으로의 패권이 이때 2008년에 한번 흔들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옛날 얘기를 계속했으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미국이 한 번 더 세게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미국이 2008년에 한 번 흔들렸고요. 그리고 이게 미국의 주도한 세계화가 이렇게 꺾였죠. 근데 한 번 더 흔들리고 있다. 많은 분들이 다 이제 업데이트는 다 하셨을 테지만 좀 돌아놓고 볼까요? 어제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는 은행이 JP 모건으로 인수되는 걸로 마무리가 되면서 은행 위기가 이제 거의 봉합되는 분위기로 가긴 하는데 저는 SVB 은행의 문제를 이 한 은행의 그 잘못으로 치부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연준은 그렇게 얘기해야죠. 옐런은 그렇게 얘기해야 되고 당연히 얘가 잘못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잘못 안 한 거냐? 잘못했죠.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의 훼손이에요. 왜냐하면은 사실 미국 국채라는 거는 우리가 투자를 하다가 보면은 이건 위험한 거고 저거는 안전한 거고 이렇게 믿잖아요. 얘는 안전한 거라고 믿는 것 중에서도 제일 끝단에 있는 거잖아요. 미국 국채는요.
근데 미국 국채를 들고 있는 것이 아무리 리스크 관리를 잘못했던 치더라도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만천하가 알아버린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한 방 맞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 얘기를 저만 하는 거 아니고 당연히 이걸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중국이 제일 좋아하죠. 중국은 계속 연일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 국채를 믿을 수가 있냐? 예. 미국 국채라는 미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너는 믿을 수가 있냐? 나는 못 믿어가지고 미국 국채 안 사. 안 산다고 얘기하는. 근데 정확하게는 이제 안 사니까 만기가 돌아온 게 이제 해지가 되면서 대출도 만기가 돼서 연장을 안 해주면 해지가 돼서 없어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만기가 된 걸 안 사주면서 지금 잔액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1.4조 달러까지 갔던 중국이 들고 있는 미국 국채의 비중이 0.8조 달러까지 지금 떨어졌거든요.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었죠. 네. 얼마 전에 나온 자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국채 믿을 수 있어? 나는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미국 국채가 한 방 맞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국채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왜 정부의 국채를 신뢰할 수 있는 걸까요? 미국 국채를. 자, 미국 국채의 잔액이 지금 31조 달러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그 31조 달러 그러면은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안 와가지고 그죠. 이걸 또 이제 그림으로 그려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뭐 대충 우리 롯데타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1달러짜리 그 지폐를 쌓으면은 이렇게 쌓고 옆으로 쌓고 이렇게 해가지고 타워처럼 만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쌓으면은 롯데타워가 한 8개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어마어마한 규모죠. 네. 근데 사실 이 규모가 부채 한도 이야기도 계속 나오지만 항상 더 늘었어요. 계속 더 빌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원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나? 더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웅이사님이 미국 정부를 하시고 제가 시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라 치면은 돈을 웅이사님이 작년에는 1조 달러 빌렸어요. 그리고 나서 만기가 됐는데 원금 상환은커녕 원금을 또 빌리는 거예요. 네. 2조 달러, 3조 달러, 4조 달러, 31조 달러까지. 원금을 갚을 수 있어요? 금리가 낮아야 되겠는데요. 금리가 낮은 거는 이자를 내는 얘기고 그러니까, 원금을 갚을 수 있는 원금 거죠. 갚지 못하니까 금리가 낮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원금을 갚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다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는 야 괜찮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세금이에요. 미국 정부가 미국이란 나라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세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운영해서 사람들한테 세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돈을 주니까 믿을 수 있다. 세금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요. 앨런 장관이 나와가지고 4월 달에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이 예상보다 너무 안 거쳐가지고 그래요? 네. 부채 한도가 좀 빨리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침에 기사에 나왔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그 31.4조 달러가 부채 한도인데 이렇게 계속 더 빌릴 거 아닙니까? 뭐 돈은 없으니까 돈을 더 빌릴 거예요. 도달하면은 더 이상 그 만기가 돌아오는 걸 갚지 못하기 때문에 부도가 납니다. 네. 진짜로 부도가 나요, 미국 정부가. 네. 그런데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살짝 꺾였다가 올라가는 구간이 있어요. 요 살짝 꺾였다가 올라가는 요 구간이 지금 4월 달이었던 거예요. 살짝 왜 꺾일까요? 세금 때문에. 세금 걷어서 꺾여서 가면 8월 달이 될 줄 알았는데 세금이 안 거치니까 6월 1일이면은 우리가 도달해서 부채 한도 도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기가 막힌 얘기 아닌가요? 진짜 기가 막히네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미국이 지금 아까 제가 막 여러 가지로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게 2008년부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진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네. 달러를 가지고 지금 그동안 장사를 하고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이 정말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달러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많이 늘린 거였잖아요. 1970년대부터 야, 오일은 이제부터는 달러로 거래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사우디에서 기름을 사오려면은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미국에서 달러를 풀어 다른 데서 달러를 쓰는 데가 많으니까 달러의 가치가 유지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요즘에 나온 뉴스 다 보셨겠지만 UAE에서 중국에게 달러가 아니고 위안화로 LNG를 수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굉장히 큰 이슈였었고요. 그리고 브라질에서도 앞으로 위안화로 거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의 사용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심지어 이 얘기는 옐런 장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발언을 최근에 했던 게 뭐냐면은 스위프트망이라고 해가지고 스위프트. 국제 결제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러시아가 작년에 우크라이나를 치고 나서 러시아는 이 스위프트망을 못 쓰게 했거든요. 이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위안화로 거래하든 딴 걸로 거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사용하게 한 이유로 달러의 패권으로서의 지위가 조금 흔들렸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옐런 장관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제 상황이 점점 뭐 코너에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죠.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밤마다 잠이 안 온다. 밤에 자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나 봐요. 왜 도대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달러로만 거래를 할까? 잠이 안 와. 왜 그런 걸까? 1945년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유지됐었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왜 그런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안 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하고 거래할 때는 아니 위안화로 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얘기를 누구 한 명이 그냥 이상한 사람 아니야? 뭐 남미의 이상한 그 지도자 한 명이 그런 하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이 이야기를 거둔 분이 있는데 미국의 그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죠. 드러킨 밀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은 소로스 아시죠? 소로스. 조지 소로스가 파운드화를 공격해서 큰 돈을 버셨던 그 분입니다. 소로스가 파운드화를 공격할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 드러킨 밀러예요. 그래요? 드러킨 밀러가 옆에서 형님 저기 파운드화 공격하러 가시죠. 제가 보니까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공격하러 간 거예요. 파운드화 쫓아가지고 이제 큰 돈을 버셨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드러킨 밀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일리가 있다. 미국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봤을 때는 달러가 지금 위험하다. 달러 가치가 훼손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달러의 사용처가 앞으로 줄어들 것 같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달러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펀더멘탈도 있고 미국 금리도 있고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미국 달러라는 것이 얼마나 사용되느냐 그 사용처도 달러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빼먹으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줄어들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안화의 거래량이 국제 거래량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전에는 1.5에서 2%였는데 지금은 4에서 4.5%까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나 지금 뭐 어깨에 지금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게다가 여기에서 조금만 더 첨언해서 CBDC 이야기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CBDC 이야기는 더 미국이 수세에 몰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지금 CBDC를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이요? 중국이요. 네. 미국은 지금 아직 시작도 못한 것 같고요. 근데 CBDC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종이돈이 없어야 돼요. 종이돈이 없어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종이돈을 없애기에는 미국은 달러가 전 세계에 너무 많이 뿌려져 있어가지고 이걸 다 수거하기도 어려워가지고 이게 쉽지 않은데 중국은 어쨌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것도 BIS에 보면 나오는 건데 M-브릿지 CBDC라는 게 있거든요. 네. M-브릿지 CBDC. CBDC가 되기 위해서는 CBDC가 뭔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토큰이잖아요.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가 통용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중국의 위안화가 실제로 지금 CBDC가 돼서 일부 지역에서는 뭐 카드 찍고 교통카드 찍고 버스 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사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사용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중국 이외의 지역이랑 무역을 하려면 얘들도 CBDC가 잘 통하는 그런 결제 시스템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 세계를 다 같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일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중간 단계로 BIS에서 요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한 게 M-브릿지 CBDC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 들어가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중국, 홍콩, 그리고 태국,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UAE,
그리고 러시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밤에 자기 전에 왜 달러로만 거래해야 되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M브릿지 CBDC라는 걸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UAE에서 중국으로 LNG 보내고 위안화를 받고 CBDC로 또 한번 해보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미국의 심기를 계속 건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어요.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도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지정학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그 오태민 작가님이 쓰신 그 제목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얘기인데요. 지정학적으로 너무나도 이야기들이 할 게 많은 거예요. 왜냐면 달러가 흔들리고 있고 패권이 흔들리고 있고 이 체제는 1945년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던 그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는 질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정말 관심 있게 그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가운데서도 그 많은 분들이 물론 달러가 흔들리지만 그래도 뭐 달러가 뭐 한 100년은 더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참 예측하기가 미래를 내다보기가 참 어려운 문제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달러가 지금까지는 너무 압도적인 기축 통화였던 거고요. 이 비중이 줄어들겠죠. 달러가 무슨 뭐 갑자기 뭐 쪼그라들어가지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리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뭐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시험을 뭐 평균적으로 50점 맞던 애가 뭐 48점을 맞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40점이나 60점이나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항상 100점 맞던 애가 갑자기 하나를 틀리기 시작하고 두 개를 틀리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달러도 그런 거 아닐까요? 달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그냥 위안화랑 엔화 뭐 이런 거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흔들린다는 게 중요한 거죠. 100점 맞고 한 번도 한 틀리던 애가 갑자기 문제를 뭐 두 개 틀리네?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달러의 패권이 위안화에 뺏긴다? 그래서 위안화가 더 늘어난다? 이거는 제가 죽을 동안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항상 100점 맞던 애가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 약간 뭐 투자의 포트폴리오가 바뀌는 걸까요? 제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미국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결정타를 날릴 거라고 생각하는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부채 한도는 그냥 해결될 것 같고요. 6월 달에 아예 노이즈가 있긴 하겠지만 해결될 것 같고요. 결정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타겟을 바꿀 것 같아요. 그래요? 2%가 아닌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결정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결정타, 뭐, 이거 어쨌든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이 2%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도 궁금하지 않아요? 맞아요. 이게 생각해보면은 왜 2%로 해야 돼? 자, 1973년에 이제 금태환이 중지되고 나서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달러에 대해서 의심하고 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러에 대해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달러 종이돈이 당연히 금으로 바꿔줄 줄 알고 들고 있었는데 안 바꿔준다잖아요. 하루아침에.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그때 달러의 가치가 이렇게 추락됐겠죠. 달러의 가치가 추락했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물건의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고 1970년대 80년대에 있었던 인플레이션의 상당 부분은 이걸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이걸로요. 달러의 가치가 이렇게 됐다가 뭐 금리를 올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흔들린다는 얘기는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달러는 가치가 일정해야죠. 그래야 이게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진정된다는 얘기는 물가가 진정된다는 얘기고 물가가 진정시키기 위한 목적이 뭐냐? 달러의 패권을 지키기 위한 거라고 또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1970년대, 80년대 이렇게 흔들렸던 물가가 이렇게 흔들리다가 이렇게 되는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흔들리다 이렇게 되는 구간이 언제냐면 1995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동안 흔들렸던 겁니다. 진폭은 작아졌지만 흔들렸다가 이렇게 진정됐던 구간이 1990년대 후반, 중후반이었는데 이때 인플레이션이 2%, 2.5%였어요. 그러니까 물가를 2%로 맞추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물가를 2%로 맞추는 것이 달러의 가치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도록 하자라는 거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2%가 아니고 3에서 4%로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 저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뭐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님이나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님을 포함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월이나 아니면 옐런이나 이렇게 실제로 돈을 그 통화 정책을 운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시지만 지금 어느 정도는 3% 아니면 4%로 올려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좀 빠르면 8월 잭슨홀 미팅에서부터 이런 논의들은 좀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와, 엄청난 변곡점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름에 좀 이야기들이 많아요. 부채 한도도 뭐 잘 해결이 되겠지만 이슈도 있고요. 8월 달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좀 저는 고민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금리는 이제 더 이상 안 올려도 되겠네. 그러면서 올라갈까요? 내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러면은 앞으로의 세상은 인플레이션이 2%가 아니고 3%인 세상이야? 그러면 항상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되면 금리는 항상 더 높겠네? 그러니까요. 그럼 금리가 항상 더 높으면 주식의 밸류에이션도 좀 낮춰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주가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리는 더 이상 안 올린대 그러면서 축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때 이제 우리가 아마도 하게 될 생각은 뭐냐면 연준을 믿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물가를 2%로 잡았다는 얘기는 제가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 서울대를 갈 거야 라는 목표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높게 그리고 좀 더 길게 higher for longer를 하겠다는 얘기는 비유를 하자면 서울대로 비유를 하자면은 내가 12시 1시까지 밤에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그 시험 볼 때까지 라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2% 목표를 바꾼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 서울대가 아니고 인서울이나 아니면 대학이나 가지 이런 식으로 목표를 바꾼다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생각이 그래 잘했어 라고 얘기해 줄 거야 아니면은 뭐야 이렇게 얘기할까요?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좀 네. 그래서 시장이 조금 아마 여름을 거치면서 이런 그 매크로의 변수들을 소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매크로를 인지하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다면은 뭐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 뭐 주식 비중을 좀 낮추고 현금 비중을 높이고 또 뭐 대안적인 그런 자산들 뭐 금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를 조금 가져가고 이런 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그 주식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관심은 2차 전지 언제까지 오르냐 맞아요. 그리고 이제 주식은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지만 저는 조금 그 관심의 폭을 주식에만 하지 마시고 주식 채권 뿐만 아니라 금, 비트코인, 그리고 현금까지, 그리고 원자재까지 전부 다 지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서 돈을 번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분산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식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벤트가 나오더라도 좋다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좀 분산해서 투자하시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 특히나 금하고 비트코인은 만약에 이런 이벤트가 나오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사실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금의 가격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설명 변수가 실질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실제 명목 금리의 차이인 실질 금리가 낮아지면은 금 가격이 올라가는 형태를 띄어요. 그런데 그런 설명도 가능하지만 저는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수록 금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비유에 대입해 보면 저는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는 그리고 미국 달러 패권에 대한 신뢰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럴 때 해지를 해줄 수 있는 내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금이나 비트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트코인은 이번에 참 재밌는 내러티브가 생긴 것 같아요. 그 투자의 구루라고 할 수 있는 하워드 막스조차도 인정했어요. 네, 인정한 그 투자의 내러티브인데 뭐냐면은
미국이 은행이 망한다는 얘기가 나올수록 비트코인이 오르더라. 어.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 얘기는 뭐냐면은 비트코인을 놓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시각이 이렇게도 봤다가 이렇게도 보다가 이렇게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스닥이랑 똑같이 움직이던데 라고 하던 것이 야, 은행이 망한다니까 이렇게 되네. 나중에는 야,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깨지니까 이게 올라가네. 재밌네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시각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씩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비트코인 가만히 있는 돌덩이잖아요. 그냥 디지털 돌덩이잖아요. 금은 그냥 이제 실물에 있는 돌덩이고요. 근데 돌덩이인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다른 애들이 떨어지면서 얘가 올라가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트코인이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저는 좀 기대를 하면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부도 하고 소량 진짜 네네. 1% 2%라도 담아가지고. 그렇죠. 저희 본인의 자산의 일정 부분이라도 좀 하시는 것이 여기서 지금 비트코인이 엄청 2배, 3배, 10배 올라요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재밌잖아요. 이게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변한다는데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해본다면 지금 보면 어쨌든 세계 질서가 짧게는 2, 3년, 길게는 5년 안에는 바뀔 것 같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그 바뀌는 과정에서 내 자산을 뭘로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몰빵? 이건 너무 리스크하다라는 거죠. 네. 네. 중국이 아까 이제 위안화의 그 사용 비중이 점점 올라오고 있고, 거기에 동의하는 세력들이 조금씩 붙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 패권이 흔들리면서 이게 언젠가는 전쟁으로 막 벌어지는 게 아니냐. 지금 그리고 중국, 대만, 이 동아시아 쪽에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 어렸을 때 네. 저희 딸 아까 얘기했던 딸이 초등학교 이제 5학년이었는데 저 딱 그만할 때 강원도 철원에 살았거든요. 그 아버님이 군인이셔가지고 네. 강원도 철원에서 살았을 때 진짜 어렸을 때 막 무서운 꿈 많이 꿨어요. 북한이랑 거리가 3km, 4km 떨어진데 완전 최전방에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막 어렸을 때 그 꿈에 그런 꿈도 꿨어요. 자고 있는데 이런 북한 공산당이 저한테 우리 방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너 공산당 좋아 싫어? 그러면서 싫어요. 그러면은 막 입을 짝 찢고 막 도망가고 막 이런 무서운 꿈을 꾸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시도 때도 없이 전쟁 난다는 얘기가 나와서 문제가 나오면은 초코파이 사러 가고 막 이런 게 일이었어요. 그리고 삐라가 진짜 많아가지고 삐라 주스러 다니기도 하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전쟁이라는 거는 이게 다루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긴박함을 느끼는 사람한테는 이게 너무나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걸 미리 전제하고 말씀을 좀 드리면, 그리고 이런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래도 권위자의 깃대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레이 달리오가 최근에 이제 레터 쓴 거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레이 달리오가 사실 이제 워낙 부자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친구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에 있는 친구들을 최근에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사람 말고 좀 높이 있는 사람들을 만났겠죠. 그분들을 만나고 나서 급하게 이제 편지를 지난주에 쓰셨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결론이 이겁니다. 미국과 중국을 보면 둘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단계는 지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안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워딩이 정확하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우리가 소련과 미국이 했던 냉전이 아니고요. 열전입니다. 열전이라는 건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무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안 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지금 상황이 급박한가 봐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만났던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레이 달리오가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레터가 A4로 한 15페이지 이 정도 되는데 그걸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레이 달리오 이분은 틀리고 싶어서 쓰신 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전쟁이 난다라고 얘기하면 얘네들이 잘 준비해서 그렇게 심한 전쟁은 안 일어나겠지? 라는 생각을 하시고 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만큼 둘 간의 치열하고 정말로 심각한 그런 관계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레달료가 했던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쟁에도 선행지표라는 게 있다.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선행지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예측할 때 장단기 금리차를 예측하는 것처럼. 그게 뭐냐면은 중국하고 미국을 예를 들었을 때 한국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기에 네. 그 레터에 한국이 핵을 설치를 하고 핵 무장을 하게 되면 한국이 핵 무장을 하는 거를 중국이 보고 이거 뭐야 나도 군사비 증강해야 되겠는데 핵에 되면서 양국 간의 군사비가 증가하는 것이 전쟁의 선행지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기사로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지금 핵이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핵 무장을 하네 안 하네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중국과 뭐 북한과 지역에서 매우 불편한 심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레이달리오도 그 레터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러 차례 강조했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은 18개월이라는 단어예요. 18개월이 왜 18개월이냐 보면은 지금부터 18개월 후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국가의 힘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선거 때예요. 왜냐하면 선거가 딱 끝나자마자는 새로운 지도자가 권력을 휘어잡으면서 다 챙기고 이때는 제일 강력하다라고 보면은 선거 구간에는요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나눠져 있죠. 누구한테 붙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바이든하고 이야기할까 트럼프랑 얘기할까 이때 애매하잖아요. 이게 제일 위험할 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18개월 동안에 미국은 점점 힘을 안 그래도 어려운데 약해질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에서는 이미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이든이랑 얘기해봐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이라 보니까 갈등이 좀 심화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또 바이든이 알겠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갈등은 좀 심화되고 중국의 레드라인을 미국이 계속 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야 전쟁이 진짜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도 좀 나오지 않을까. 전쟁이 난다 안 난다는 아까 제가 초코파이 얘기를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대신에 전쟁이 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그리고 전쟁에 대한 언급은 아마 하반기 때 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그 오태민 작가님은 만약에 뭐 전쟁이 좀 고조되고 막 그렇게 될수록 비트코인 가격이 폭증할 거다 뭐 이렇게도 얘기는 하시긴 하더라고요.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은 전쟁이 일어났던 나라에서 비트코인만 쓸모 있다라는 걸 알았거든요. 알죠.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맞아요. 비트코인만 유일하게 그런 역할을 했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아까 비트코인 얘기하면서 미국 이야기를 했었는데 진짜 신기한 일이 SVB 은행이 터지고 나서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그게 무슨 일이냐면 미국에 있는 코인베이스라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지역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보다 높아진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높아지면 그 수많은 로봇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잡아주거든요. 아비트러지 거래가 일어나면서 왜 이게 높아? 그러면 낮아지고 계속 낮아지거든요. 한동안 유지된 겁니다. SVB가 사태가 터지고 나서. 완전 몰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내에서도 야 비트코인으로 가자라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물론 뭐 다른 기술적인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건 그것도 미국에서조차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는 만약에 좀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을 때 물론 무기를 만드는 회사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뭐가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까 또 다시 이제 금하고 비트코인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마지막으로 그 한국 경제 지금 뭐 반도체 수출 급감하고 무역 수지 적자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미중 글로벌 패권 전쟁 그리고 지정학의 시대에서 좀 한국의 미래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우리가 지정학 이야기하면서 세계화가 진행됐다. 내가 자꾸 말씀드리면 45년부터 시작된 80년 동안의 세계화의 구간, 특히나 제가 뭐 영국에서 돈 받아서 이제 뭐 포스코를 만들고 했던 그 시기부터 시작해 보면 거의 한 40년 동안의 시대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던 나라이죠. 세계화에서. 왜냐면 물건을 너무 잘 만드니까. 그리고 시장도 바로 옆에 있어서 중국에도 팔아도 되고. 그러네요.
나도 큰 수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꺾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데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거는 2차 전지라는 새로운 앞으로 너무나도 꼭 필요한 그 2차 전지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잘 만들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10년 전에 2010년도, 2011년도에도 LG화학을 탐방 가고 그랬을 때 진짜 그때 LG화학의 그 담당하시는 CFO가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다음 분기에는 흑자가 날 겁니다. 그래요? 아니면 1년 후에 흑자가 날 겁니다. 계속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때 투자자들이 계속 욕하면서 도대체 왜 맨날 거짓말하냐. 이번 분기는 흑자라면서. 진짜요? 그랬었어요. 와. SDI, 삼성 SDI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에코프로도 전구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2016년 이때 탐방 갔을 때 보면은 네. 그때부터도 전구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 정말로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드셨을 때가 있었거든요. 야. 에코프로가 돈이 없어서 소름 돋았어.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발 어디서 차입을 해가지고 투자 공장을 늘리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와. 그래서 지분을 맡기고 우여곡절 끝에 뭐 유상증자하고 막 회사 분할하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 2차 전지를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된 거예요. 야. 2010년부터 그런 일들을 그 투자자들이 그 욕을 먹어가면서 그 기업가 정신인 거죠. 어떻게 보면 먼 미래를 보고 10년, 20년 후에 어차피 전기차의 시대가 된다라는 것을 그 미래를 보고 그때부터 2차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향후에 먹거리가 될 수 있을 거게 됐다라는 게 이게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거 아닌가요? 만약에 2차 전지가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꼬락꼬라지는 구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당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어서 너무 다행이고요. 또 하나 반도체를 놓고 보면 이 반도체도 잘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를요. 올해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 코스피를 9.1조 샀거든요. 많이 샀죠. 근데 이 중에서 삼성전자를 얼마 샀냐면은 거의 8조 가까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80%에 육박하는 수준을 삼성전자만 샀어요. 80%, 90%를. 그럼 반도체가 좋아져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다고 보기엔 좀 애매한 게 하이닉스는 오히려 하나도 안 샀어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무슨 생각으로 삼성전자를 사지? 특히나 3월달 이후로 많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내피셜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TSMC의 역할을 일부 대체해 줄 수 있는 나라로 생각한 그 기업으로 생각한 거 아닌가. 그리고 삼성전자가 잘해줘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비트코인, 달러의 지정학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태민 작가님 해주신 거라면 사실 보면은 반도체도 지정학적 관점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 TSMC 공장 폭파시킬 거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중국이 자꾸 너무...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이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돌연선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돌연선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해서 요거 대만까지 우리가 먹으면 TSMC 우리 거 이런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밀어붙이려고 지금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TSMC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너무 중요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라는 거죠. 너무 흥미로운데요. 사실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입지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좀 불리하긴 하나 전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이고요.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미국에 가서도 당당하게 좀 얘기 좀 하고 우리 이렇게 할 거면은 너네 그럼 어떻게 해줄 건데 이런 얘기도 하고 얼마 전에 지금 진짜 황당한 일이 있었잖아요. 파이낸셜 타임즈를 통해서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는데 미국에서 그런 요구를 했죠. 내가 보니까 중국에서 우리 미국의 마이크론을 때릴 것 같은데 그렇게 때리면 마이크론이 빈자리가 있을 건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그 좋다고 들어가지 마라 라고 요구를 했다는데 이렇게 무례한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얘기할 때 우리나라가 야 우리나라도 경제 7위고 너네 우리나라 반도체 없으면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화도 낼 줄 아는 우리나라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삼성전자를 사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아주 어둡지만은 않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지만 지금 3차 세계화가 끝났다라는 건 맞지만 4차 세계화도 시작되고 있거든요. 4차 세계화는 뭐냐면은 무엇이 거래될까의 문제예요. 이제 어떤 것이 거래가 돼서 세상이 커질까 라고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명백하게 컨텐츠 아닐까요? 예, 그리고 IP 아닐까요? 그리고 지적 재산권 아닐까요?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또 이거 너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진짜 잘하죠. 생각해보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되기 위해서 필요했는 많은 디지털 화폐라든지 이런 재반 활동도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먼 미래에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될 때 결코 우리가 뭐 위축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좋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납하고 되돌려줘야 될 것이 많아요. 그래서 매우 큰 위기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미 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아직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10년 전부터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좋은 긍정적인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너무 흥미롭습니다, 이사님. 네네. 이사님의 엄청난 그 내공과 그 경제에 대한 지식과 해박한 그런 지혜가 다 느껴지고요. 네네. 이러한 것들이 12살 경제 놀이터에 잘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살한테 설명하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았는데, 네. 네, 아무튼 열심히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는 12살 경제 놀이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또 중간중간 언급해주신 비트코인 관련된 네. 그런 게 있으시면 또 오 작가님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저도 읽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꼼꼼히 밑줄 그어가면서 읽어봤습니다. 네. 그렇게 찾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사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 활동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SG 사태도 있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진화론을 공부하시는 교수님의 그 영상을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인간은 누구나 그냥 좀 믿어버리고 싶도록 진화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믿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 신경 쓰면 살 수가 없으니까 일정 부분은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투자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고 싶어요. 저 사람이 말한 걸 그냥 믿어버리고 싶고 차라리 그냥 내가 신경 안 쓰고 내가 책임 안 지고 저 사람 믿어버리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인간은 진화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그래요. 저도 누구 말을 믿고 싶고 그 사람에 따라가고 싶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분산도 하셔야 되고 또 이런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 생존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도 진짜 많이 해보시고 토론도 많이 해보시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이호석 아카데미의 이호석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